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국가직 회계학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죠. 1번 문제는 지금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인데,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굉장히 쉬웠죠. 예. 지금 건물을 110원에 취득하였고 잔존가치가 10원이며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하였다.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차감한 금액,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110원이라고 했는데 취득가액이 110원이 되는 거고 잔존가치가 10원이기 때문에 100원이 바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지금 감가상각 대상금액인 1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니까, 자, 10원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2000X 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매년 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니까 두 번이 누적이 됐죠. 자, 그래서 10원 곱하기 2해줘 20원이 되는 거고. 자, 장부금액은 어떤 의미냐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0X 3년 말 해당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로 보고되냐 이렇게 하는데, 취득가액이 110원이 되는 거고 3년 말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30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80원으로 보고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지문에 해당되는 건데,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물론 시험에서는 이제 1번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2, 3, 4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자기 주식과 관련된 거래이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래만을 모두 고르면, 여기서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거래가 자본을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그걸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는 이 거래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다 자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현금이 증가하는 거죠. 자, 취득하면 이거는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발행하게 되면 현금이 유입되니까 증가가 되는 거고, 소각하게 되면 이거는 불변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발행하게 되면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증가가 되는 거래는, 자, 니은과 리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념만 파악하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 부동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각각 적용하였을 경우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그 원가 모형 우리가 뭘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되는 거고,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자, 우리가 평가에 대한 손익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자,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니까 감가상각 대상금액,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감가상각 대상금액 5만 원이 되는 거고, 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5분의 1 하니까, 자, 만 원만큼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고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 경우에,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없이 평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손익을 인식하면 되는데, 취득원가 5만 원에서 공정가치 6만 원 되는 거니까, 자, 평가손익이 만 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 6만 원에서 취득원가 5만 원 차감한, 자, 만 원만큼의 그럼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평가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만큼 당기순이익은 증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만 원 감소, 만 원 증가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모형.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금융부채에 대한 이제 우리 회계 처리 문제가 됐는데, 자, 지금 액면금액 100만 원이고 사채 이자율 8% 만기 3년, 그러니까 사채에 대한 3요소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액면 이자율과 만기 또 액면 금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채로부터 얻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얼마에 발행했냐면 950263에 발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이 우리가 예상컨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X 1년 초가 되는 거고 X 1년 말이 되는 거고 X 2년 말이 되는 거고 X 3년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액면 이자율 몇 퍼센트? 8%. 자, 그럼 이제 100만 원에 8%니까 8만 원이 3년에 걸쳐서 이제 유입이 되겠죠. 8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자, 이게 이제 사채로부터 얻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채를 우리가 현재가치 평가해서 현재가치 평가할 때는 우리가 유효자 가지고 이제 현재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이 지금 950263이다 하는 겁니다. 950263. 자, 그러니까 할인 발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에 보게 되면 지금 사채 발행 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 이자율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할인 발행으로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당연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때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같게 되면 액면 발행이 되고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낮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할증 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주금 맞는 게 되는 거고 매년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 시에는 이자 비용 증가하는 거잖아요. 장부 금액이 증가하니까 상가 계획이 가산돼서 장부 금액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의 총액인데 자,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 총액은 요 액면 이자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인 124만 원에서 사채 발행가액인 950263 해당되는 요 3년간의 시장 이자가 우리가 인식해야 될 총액이 되는 거고 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8만 9,737원이 되는 겁니다. 124만 원에서 발행가액인 950263 차감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 이자 총액을 우리가 이자 비용 총액, 즉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 총액으로 인식했는데 그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현금은 이건 이제 액면 이자 금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8만 원으로 일정하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문제 5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자, 기말제품 수량을 구하라. 이게 추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까다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보게 되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주어져 있고 완성도 그다음 가공원가 쭉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물량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말제품 수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 x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지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기말제품 가공원가의 6만 원을 기말제품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환산량 금액이 물량 x에다가 완성도 0.6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0이 되는 우리가 x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우리가 x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게 200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300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00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원가 계산에서 단위당 원가를 우리가 추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00X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은 개별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 이번에 이제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자,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직접 노무원가 140%를 제조간접원가에 배부할 경우에 자, 제조간접비 배부를 이제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의 140%를 우리가 배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시제품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무원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각 제품별로 이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산이 완료가 되고 판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제품에 여기에 작업 원가표상에서의 그 원가는 매출 원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미완료가 됐으니까 B 제품은 기말제공품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완료 및 미판매니까 이건 기말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제품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무 원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C제품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무 원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C제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일단은 이제 이 C제품, 기말 제품의 원가가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문제에서 설립이 됐으니까 기초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T 계정을 우리가 이제 그려볼게요. 자, 기초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초 제공품 0, 그 다음에 기초 제품도 0이 되는 거고, 제공품 계정의 차변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 24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8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18만 원. 그럼 기말 제공품은 6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만 원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자, 이 중에서 매출 원가가 6만 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 제품이 12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각 작업별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게 되면, 자, 기말 제공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게 이게 A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기말 제품이 바로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말 제품 요 C의 원가가, 그렇죠? 요 총제조 원가가 12만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자, 가공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지금 여기서 가공원가 비율이 40%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0%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가공원가 요 금액이 40%가 되는 거니까 12만 원에 0.4 해주니까 4만 8천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직접 노무원가의 140%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이거의 140%. 그게 제조 간접비예요. 그럼 1.4 DL. 그러면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계액이 얼마? 48,000원 가공원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식을 전개하면 우리가 직접 노무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2.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48,000원을 우리가 2.4로 나눠주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요번 시험에서 이제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고르라고 그러면 아마 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원가 관리액에서는 요 문제가 되는 거고, 재무액에서도 좀 뭐 계산상에서는 약간 복잡한 문제, 뭐 시간 걸리는 문제 한 문제 정도 있는데, 요 문제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6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자, 이거 이제 원가 모형에서 이제 우리 손상차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주의할 게 이제, 이게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취득일이 2000X 1년도 1월 1일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1월 1일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기중에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2000X 1년도에 감가상각 계산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2000X 1년도 7월 1일 날 취득했다. 자, 취득 원가 금액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36,000원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2000X 1년도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잔존 가치가 0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 36,000원에, 자, 정액법으로 생각해요. 내용연수 3년. 자, 그러면 3분의 1에 월할 생각해야 되겠죠. 기중에 취득했으니까. 자, 그러면 12분의 6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감가상각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자, 이게 6,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2000X 1년도 12월 31일 날 상각 후원가는 3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 모형 적용하고 있다가, 자, 지금 2000X 1년 말에 지금 회수가능가액을 구해보면 회수가능가액은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이 되겠죠. 그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가능가액이 이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락했어요. 지금 이게 이제 25,000원이니까 5,000원만큼 하락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인식한다? 2000X 1년 말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00X년도 12월 30일에 손상차손 이후에 장부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내용연수가 지금 3년이 아니라, 자, 변경이 없다라고 하면 내용연수가 2.5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잔존 내용연수 가지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 감가상각비 금액은 25,000원, 감가상각 대상금액 잔존 내용연수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2.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10,0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00원. 만약에 실수한다라고 하면 이분 2000X 2년도에 감가상각 계산했을 때 실수를 좀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 후 원가가 얼마가 되냐면 15,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회복을 했을 때 회수원가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19,000원이 되지만, 자, 회복 시에는 원가 모형에서는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한도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도라는 건 뭐냐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금액. 그러면 36,000원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자, 우리가 6,000원에 지금 18개월이 지났으니까 1년치는 12,000원 되는 거고 6개월치는 6,000원 되는 거니까 18,000원만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금액이 18,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예, 한도가 그 이하면 우리가 한도까지만, 한도 금액까지만 우리가 환입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8,000원까지 우리가 환입액을 잡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0원이 되는 거다. 4,000원이 아니에요. 한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가 모형에서의 우리 손상차손 환입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재무회계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는 이게 조금 시간 걸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문제가 8번 문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다면, 예,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주석 공시 상황이 되는 거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하지 아니한다. 충당부채 측정 시에 차감시키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했죠. 이거 뭐 제가 말문제 특강할 때도 주의할 거잖아요. 거의 확실하면 우발자산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거 거의 확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 의무를 우리가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옳은 걸 고르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9번 문제 되겠네요. 자,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의선출법을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뭐 요거는 뭐 진짜 간단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개당 취득 원가가 500원이거든요. 기초재고액이 5,000원. 자, 그럼 우리가 상품티 계정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기초가 이제 5,000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이제 10개에 대해서 취득 원가는 500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입분이 있어요. 네. 자, 단기 매입액을 계산하는 건데, 자, 지금 단기 매입액은 100개 500이니까 5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입운임이 50원이 지출이 됐어요. 개당. 자, 그러면 매입운임은 가산하죠. 550에. 근데 또 여기 보게 되면
하자가 있어서 매입 애누리가 발생했어요. 매입 애누리는 또 차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운임과 매입 애누리 고려했을 때 자, 단위당 원가 매입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만 원. 이것도 결국은 자, 100개 결국 단위당 원가는 500원이 되는 거예요. 기초하고 지금 단기 매입분에 단가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1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50개를 판매했다고 그랬어요. 110개에서 50개를 판매했으면 그러면 60개만큼의 이제 기말적으로 남아 있겠죠. 근데 선입을 가정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단가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60원에다가 그리고 5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 된다? 3만 원 되는 거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뭐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이건 언뜻하면 틀릴 수가 있는데 답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게 현금흐름표는 이거 일정 시점이 재무제표가 아니죠.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이거는 일정 기간이죠. 기간. 예. 유입액과 유출액에 대해서는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기간 동안의 그 유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뭐 2번, 3번, 4번은 다 현금표 관련해서 맞는 문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흐름표 우리가 살펴봤고, 자, 11번은 재무보고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질적 특성이 나왔어요. 질적 특성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러죠. 그랬잖아요. 자, 표현의 충실성,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맞죠? 그리고 오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그 다음에 보고 정보를 생산할 때 어떤 사용되는 절차에 대해서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맞고 비교하는 통일성이 아니다. 맞죠? 통일성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보이게 되고 서로 유사한 것은 유사하게 보이는 게 바로 비교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통일성은 서로 다른 것도 같게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자, 보관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보관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즉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가 없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비교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12번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가, 제조 간접 원가 합계한 금액이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다르죠. 우리가 제공품 T계정상에서 우리가 제공품 T계정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집계하고 배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에 여기에 이제 뭘 더해주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여기서 우리가 기말제공품을 차감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기에 자, 완성된 제품으로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를 더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에 기초 금액을 더하고 기말제품을 차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맞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의사결정 시에 기회 원가와 매몰 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죠. 기회 원가는 이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매몰 원가는 고려하지 않지만 기회 원가는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원가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변동 원가는 조업도 활동 수준에 따라서 변한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조업도의 수량, 또 무슨 단위 수준이라든가 또는 활동 수준에 따라서 단위 수준의 활동, 비단위 수준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변하게 되는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한국은 새로운 경전철 사업 구상하고 있다. 자, 1회 이용당 변동 원가는 100원이고 경전철 운영의 구조 원가는 10만 원을 발생할 것이다. 자, 1000회로 예상이 됐을 때
목표이익을 달성할 경우에 그때 이제 이용요금을 구하라. 이 이용요금이 단위당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수익 원가 구조를 만들어주면 CBP 분석은 항상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수익 원가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변동원가는 100원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공원이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판매 가격 X라고 할게요. 자, X-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X-100. 자, 여기에 1년간 이용 가능 횟수가 1000회로 예상이 된다. 수량이 되는 거죠. 판매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00회. 자, 마이너스 고정비 10만원. 그 다음에 목표이익 10만원. 그래서 요거 달성하는 우리가 이제 X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20만원이 되는 거고, 그럼 1000으로 나면 200이 되는 거고, 거기다 100을 더해주니까, 자, X는 300원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1번이 되겠네. 1번. 예. 됐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BP 분석, 예. 판매 가격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이제 1번 공식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 정부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교한 수익. 자, 비교한 수익 유형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원천징수하는 국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 할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천징수 신고하고 납부할 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신고납부제도에서는 신고 시점에서 이제 신고하는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확정될 때 그때 이제 과세권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가 되는 거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이니까 이건 고지하는 때 인식하는 거죠. 요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납세 의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납세 의무 확정되는 시점이 또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납부할 세액 전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담금 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회계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우리가 이제 비교 설명하는 겁니다. 사회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요 시설 유지 때는 투입 비용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자, 지방자치단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은 U2 사무기가 아니죠. 사무기는 그건 국가의 기준이고 주사기라고 했잖아요. 유동자산, 투자자산, 그 다음에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그렇죠?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제가 앞자 따서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준에서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그 내용연수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4번이 이제 이게 유산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재 같은 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측정이. 그렇죠?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뢰성 있게 그 원가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답은 4번. 자, 16번 문제의 경우에 다음은 상품 매매 기업인 주식회사 한국의 재고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결산 수정 붕괴로 옳은 것은 이거 이제 매출원가에 대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수정 전 시산표상에서 지금 요 금액이 나타났을 거예요. 요게 수정 전 시산표상에서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이 이제 표시가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상품 1,000원, 기초상품 없애주고 그 다음에 재고 실사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기말 상품이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상품 감소시키고 재고 실사를 통해서 이거는 기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말이 되는 거고 기초가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없애주고 자, 그러면 여기 1,000원이죠. 1,000원. 여기 매입액은 지금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대차 차익이 이게 결국은 뭐냐면
기초상품에 단기 매입액 더한 다음에 기말상품 빼주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매출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7천에서 2천을 빼니까 매출원가는 5천이 되는 거다. 요거 관련된 기말수정 문제는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말수정 문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결산 수정 사항을 반영할 경우에 이제 당기 순이익을 구하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 또 비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수정 전에 보게 되면 80만 원 되는 거고 비용은 5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산 수정 사항을 우리가 반영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수정 사항이 지금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변에 미수이자 잡아주고 대변에 이자 수익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6만 원만큼이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는 거다.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이것도 비용의 발생이에요. 당해연도에 발생한 급여 8만 원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차변에 급여 잡아주고 대변에 미지급 급여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또 얼마만큼? 8만 원만큼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료예요. 이제 비용과 관련된 거죠. 12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 요거 이연과 관련된 건데 자, 기중의 회계 처리가 중요해요. 전액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말수정 분계는 단기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9만 원이고 단기에 해당되는 건 3만 원이 되는 거니까 자, 3만 원만큼 비용을 가산시켜야 되는 거죠. 즉 기말수정 분계를 통해서 3만 원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24만 원을 수취하면서 이건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차기분에 대해서 기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수익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차기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8만 원이니까 차기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1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6만 원만큼 자, 수익을 취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전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발생과 이연과 관련된 손익의 결산정리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단기 수익과 비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7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거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는 61만 원. 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은 70만 원에서 61만 원 차감하니까 얼마? 자, 9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7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8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상의 단기순이익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간접법으로 계산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계상액. 자, 가산하면 되겠죠. 3,000원. 미지급 비용 증가액. 자,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했죠. 더해주고 매출채권 증가액. 자, 빼주면 되고 자산은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선급 비용 증가액. 자, 4,000원만큼 차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6,000원. 그래서 영업활동 순 현금 흐름 금액은 16,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 장부 마감 전에 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다.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지금 2000X 2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인데 2000X 2년도에 외상 매입액을 2000X 1년도에 매입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게 이제 매입으로 처리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한 문제도 봤듯이 단기 매입액은 당연연도에 매출원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00X 2년도 외상 매입을 1년도에 계산했으니까 2000X 2년도에는 매입액이 누락이 되면서 그만큼 매출원가가 누락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만 원만큼 매출원가를 반영하게 되면 이제 오류의 효과를 수정해서 이제 우리가 반영하는 거잖아요. 만 원만큼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단기순이익이 감소가 될 거고, 기말재고 자산이 2만 원만큼 과대계상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말재고가 2만 원만큼 과대계상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기말재고가 그쵸 2만 원만큼 과대계상되었으니까
지금 2000X 1년도에 이게 2000X 1년도 기말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00X 1년도에 기말재고를 줄여주겠죠. 이때 2만 원만큼을 감소를 시키고 그럼 2000X 2년도의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000X 1년도의 기말은 2000X 2년도에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2000X 2년도 물어보는 거니까 2000X 2년도의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과대 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2만 원만큼 늘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건 2000X 2년도가 되는 겁니다. 2000X 2년도 수정하게 되면 매출원가 2만 원만큼 과대 계산되어 있는 걸 줄여주게 되는 거니까 2만 원만큼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즉 2000X 2년도에 오류 수정의 효과로서는 만 원만큼 증가가 된다.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단일의 포괄 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눠 표시할 수 있지만 단기 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 우리가 보고할 때는 그렇죠? 한 개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도 있고 두 개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의 보고서로 우리가 보고할 때는 그때는 이제 단기 손익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부분이 한 번에 다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게 한 개의 보고서로. 지금 포괄 손익계산서의 두 부분으로 나눠서 단기 손익 부분과 기타 포괄 손익 부분으로 나눠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 개의 보고서고 두 개의 보고서는 손익계산서만 작성을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에서 출발해서 기타 포괄 손익 보고하는 포괄 손익계산서 요거 또 한 개 작성해서 요거 합치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손익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표시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된 겁니다. 기준에서 작성된 재무제표,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다. 그죠? 한국채택 국제유예에 따라서 작성하면 우리가 공정한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겁니다. 재무제표가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석에 그렇죠? 기준을 준수했다고 작성됐다고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겁니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023년도 자, 국가직 회계학에 대해서 제가 강평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평을 내린다라고 하면 2023년도의 문제는 난이도 중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공부하면서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이제 커트라인이 또 좀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회계학은. 회계학은 항상 이제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준비하셨다면 아마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합격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